저는 이렇게 믿거든요. 사람은 결국 자신이 가장 행복하고 선한 길로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게 탈이 날 뿐이지. 결국 내가 관계 회복을 해주고, 존중해주고, 경청을 해주면 자기 스스로 알아서 자기 열망을 찾아서 갑니다. 불안한 시대입니다. 누구나 인정받고 싶고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며 살아가죠. 하지만 문득 나는 나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오늘 고온에서는 불안을 통과해 자신을 회복하고 타인에게로 그 사랑을 확장해가는 사람, 치과의사이자 작가, 그리고 매주 조연 졸환호와 글을 나누며 관계와 회복을 이야기하는 정상윤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윤님. 아, 민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 과분한 인트로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지금 미국에서 사실 또 치과 의사를 하고 계셔서 저희가 이야기 나누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갈 건데, 네. 사실 이 많은 분들이 불안이라고 하면 지금의 뭐 사회나 일상을 떠올리지만, 사실 그 감정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우리 안에 조금씩 쌓여온 게 아닐까 싶어요. 저 또한 그 불안을 경험해 봤고, 또 지금도 여전히 다른 형태로 마주하고 있는데요. 상윤님에게 그 여정의 시작은 아마도 이른 유학 시절이었을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유학을 시작하셨다고 들었어요. 아, 네, 그렇습니다. 중학교 때 미국에 처음 혼자 왔고요. 그 전에 9살 때 처음으로 뉴질랜드에, 네, 그때부터 유학 생활은 시작되었었습니다. 아, 네, 와, 사실 되게 이른 유학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네네. 그래서 이런 이른 유학은 자립심도 키워주지만 그만큼 어떠한 정서적인 결핍도 남긴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시절을 돌아봤을 때 이 불안이나 외로움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시나요? 그때 불안이나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사실 어떤 감정인지 몰랐어요. 너무 어렸어서 가지고 9살 때 음. 처음 뉴질랜드에 갔을 때 그 남아공 홈스테이 집에서 지냈거든요. 근데 저가 살면서 백인을 9살 때까지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제가 울산에서 왔는데 그냥 다른 바다가 있는 울산 같은 도시 가겠구나 하면서 갔는데 어. 완전 다른 인종과 그리고 아예 다른 나라의 풍경들이 펼쳐지는데 그때 처음 든 감정이 살면서 처음으로 썩 그렇게 좋지 않은 불편한 감정인데 지금 알고 보니까 그게 불안과 외로움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그때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어릴 때부터 유학을 하지 않았고 저는 20 살이 넘어서 이제 유학을 시작했는데 그 시간을 돌이켜 보면 불안이나 이런 감정보다는 좀 살아남아야 한다는 마음이 저는 되게 강했거든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잘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해 님도 그런 강박관념 같은 게 있었는지 아니면 좀 다른 감정이 더 컸는지 자라오면서. 생존적인 감정이 항상 누구나 한국에 계신 분들도 그렇겠지만 특히 저희 대한민국 사람들이나 그 사회에서 생존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외로움에 포커스 되기보다는 '내가 이 낯선 곳에서 살아남아야겠다.'라는 그게 뒷받침 받쳐 주면서 완벽주의가 따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조울증과 조현병 환우분들과 이렇게 매주 지내고 있지만 그런 병이 모든 사람들이 기질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거든요. 그게 한 사람의 삶이 망가졌을 때 조울증과 조현병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거지. 사실 그게 인정이나 살아남아야겠다는 욕구, 그리고 사랑받아야겠다는 욕구, 그리고 불안이 다 가정돼서 그게 얼마나 음. 극한의 상황으로 가느냐 차이거든요. 그런 감정 이후에 또 치대 시절의 삶이나 선택에도 영향을 준 부분이 있었을까요? 뭐 치대라고 하면은 되게 컴피티티브한 서로 어 경쟁하는 사회에서 그런 환경들이 조금 트리거가 좀 됐던 것 같아요. 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근데 제가 돌이켜 봤을 때는 이 불안과 이 우울증이 어디서 오는지를 제가 속해 있는 배정규 교수님 밑에서 제가 조울증과 조현병 환우분들을 분석할 때 이게 모래성을 쌓는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불안이랑 우울은 누구나 쉽게 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잘 무너지냐라는 척도가 자기의 선택이 많이 없었을 때 살아가면서 그게 이 타인의 기준에 맞추죠. 저희가 어렸을 때 막 되게 잘 보이려고 하잖아요. 부모님 사회에서 인사를 바르게 해야 되고 공부는 어느 정도 해야 되고 대학은 어느 정도 가야 되고 이런 기준들이 내가 아닌 타인에 맞춰졌을 때 쌓아지는 내 자아가 모래성을 쌓는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쟁 사회나 그런 게 왔을 때 무너지기가 쉬웠던 것 같습니다. 음. 네.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후에도 또 이야기를 나눌 건데 네. 또 군 복무 시절에 치과 진료 봉사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또 그때 치료가 필요하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느끼셨다고 했는데 그 경험이 물론 치대 진학으로 이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또 그때의 치대라는 선택이 어떤 의미였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게 단순히 진로의 결정이라기보다 뭐 한 가지 누군가를 돕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을 거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안정된 삶을 향한 현실적인 선택이 또 함께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저는 사실 그 부모님들이 다 그 의과 쪽이라 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고 치과라는 게 봉사도 많이 할 수 있고 이빨은 누구나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국경 없이 봉사하기도 괜찮고 또 안정적이고 싶은 마음이 컸고요. 네, 그렇게 해 가지고 치과를 간 것 같습니다. 음. 그쵸. 근데 또 치대에 들어가고 나면 '아 난 안정됐겠다.'라고 누구나 다 생각을 할 텐데 또 그 시기에 상우님한테 공황 장애가 찾아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 그때의 무너짐? 어떤 기억으로 남아 있을까요? 그때는 이제 제가 본과 3 학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겉으로는 되게 잘 다녔어요. 대인 관계도 좋고 교수님하고 관계도 좋고. 그래서 제가 이런 음. 병을 사실 앓고 있다고 한 거를 사람들이 되게 믿지를 않았어요. 맨날 학교를 잘 음. 나가고 수업도 잘 나가고 이랬는데 집중력이 어느새부터 현저하게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음. 제가 겪었던 공황의 특징은 "밤보다 아침에 힘들다." 네, 그거였어요. 네. 어. 밤에는 음. 오히려 잠을 자니까 되게 편안하고 근데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꿈꿔왔던 현실이 아니라 '내가 꿈꾸지 않았던 현실이 시작된다.'라고 시작했을 때 불안감과 그런 게 우울감이 되게 크게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황은 아침에 되게 힘들더라고요. 네. 음. 내가 꿈꾸지 않은 현실이 시작됐다고 말씀하신 게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해요. 왜냐면 '나는 치대생이고 탄탄한 그런 미래가 보장돼 있다.'라고 생각이 될 것 같은데 왜 일어났을 때 내 현실이 어떤 부분이 불안했나요? 그걸 사실 저도 이유를 잘 몰라 가지고 이 아 공황 네네. 이 맞아, 증상을 맞아. 사실 처음 잡아내는데 오래 걸렸어요. 제가 만약에 어떠한 이유가 있었더라면 초반에 잡아내기가 되게 쉬웠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대한민국 사회에선 20대 후반의 남자가 우울하다, 불안하다 이러면 되게 사회적인 질타를 많이 받거든요. "왜 이렇게 약하냐." 이런 소리를 듣고 "정신 왜 처리 안 되냐." 그래서 저도 뭐 내가 이렇게 약한 사람이 아닌데 이런 증상들이 왜 오는 거지? 이건 잠깐 오는 거다. 이겨내야겠다."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고 정신 차리고 강의나 뭐 UDT의 그 응원 유튜브 막 이런 걸 되게 많이 봤거든요. 저 사람들 저렇게 고생하는데 아. 이게 뭐라고. 그런데 아유. 사실 그게 아. 치유가 아니었던 거죠. 그거는 증상을 그냥 순간적으로 억제시키려는 보편적인 행동들이어서 이게 참다 보니까 더 크게 심해진 것 같습니다. 상희님은 이제 아침에 공황장애 그 느낌을 많이 받으셨고 오히려 저녁이 편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겪은 공황장애는 반대였어요. 밤이 되면 되게 무서운 거 있잖아요. 그 어둠이라는 게 되게 막 그 압박이 되면서
불안하고 힘들고 죽겠는 거죠. 왜냐면 잠을 자야 되는데 무서우니까 이게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고생했던 기억이 드는데 저도 '왜 내가 멀쩡한데 갑자기 이러니까 이럴 수가 없다.' 이렇게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이게 뭐지? 나는 항상 강한 사람이었고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고 이런데 나한테 이런 건 올 수 없어.' 약간 그런 생각으로 저도 이제 나중에 좀 얘기를 하겠지만 "왜? 왜?"라는 질문이 너무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네. 대답이 없으니까 죽겠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상무님과 얘기를 준비하면서 되게 좀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나뿐만이 아니라 이런 게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 불안의 본질을 조금 더 얘기를 해 보자면 이 공황이라는 게 또 단순히 몸이 그냥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 경험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나의 존재 전체가 흔들리는 경험이 될 것 같아요. 그 경험을 지나면서 불안이라는 감정을 새롭게 정의하게 된 순간이 있었을까요? 일단 처음에는 불안이란 감정을 어 아예 정의를 못 하다가 제가 투약 생활을 한 2년 정도 했는데 제가 치료를 잘 다니다가 이 증상들이 더 심해져 가지고 어 한국에 나왔어요. 한국에 나와서 그때 '건강을 먼저 챙겨야겠다.' 싶어서 그 운동을 했는데 그때 마침 코로나가 터져 가지고 운동부에서 하루 종일 그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왜 이런 게 왔을까?'라는 일기를 맨날 썼었어요. 네. 그때부터 이 불안이 내가 올 수밖에 없었던 기질과 환경을 타고났었구나라는 그거에 대한 재정의를 하면서 '내가 앞으로 이거를 닳고 어떻게 또 선한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정의를 글을 쓰면서 저는 조금 재정의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 어떤지 궁금한데요. 그때 이후로 불안을 아까 이제 재정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네. 지금은 그 불안이 상현님에게 어떤 의미로 남아 있을까요? 제가 속해 있는 그 글쓰기 모임에서 항상 환우분들에게 말하는 게 있는데 되게 공황 장애와 불안 장애의 경험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숨기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걸 가져서 내 삶이 지금 일반적인 사람으로 치유가 된 게 아니라 내 삶이 다시 재개가 됐어. 리스타트가 된 거죠. 새로운 삶으로. 등산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불안장애가 한 번 오면 언제든지 다시 올 수 있다. 이거는 없어지는 게 예. 아니라. 그런데 그러면은 불안과 우울이라는 감정이랑 같이 이렇게 짐을 짊어내고 산을 오르는 거죠. 근데 일반인들은 그냥 오르는데 이런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안고 산을 오르는 거예요, 평생 동안. 음. 이거와 같이 함께 살아가면서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짐을 놓는 순간이 있잖아요. 제가 잠깐 쉬어 가려고 그때 내가 이런 불안이라는 감정을 내가 함께 살아가는데 잠깐 내려놔야겠다 하면서 내려놨을 때 짐을 안 들고 가는 사람보다 짐을 계속 들고 왔던 사람은 이제 엄청 빨리 갈 수 있고 날 수 있는 엄청 큰 포텐셜을 가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치과 의사지만 책도 낼 수 있었고 이렇게 민수님이랑 팟캐스트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책을 네 더 쓸 수 있고 조울증, 조현병 환우분들과 지금 글쓰기 수업을 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아 그 비유가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결국 그 말은 내 경험이 더 쌓이는 것 같아요. 그냥 정상적인 원래 궤도로 갔더라면 나올 수 없었던 스토리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setback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실패가 그런 비슷한 예가 될 수도 있는데 정신적으로 아니면 육체적으로 오는 나의 어떠한 우리가 말한 그런 병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디딤목이 돼서 내가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경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저는 축복이 아닐까. 근데 그거는 그걸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바라보기가
그 상황에선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 때문에 내 나한테 좀 더 긍정적인 일들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삶에 어떠한 축복, 선물이 되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또 그 불안의 시기를 지나며 또 상유님이 아까도 말씀하신 그 몸으로 다시 살아내는 법을 배우셨는데 한국으로 돌아와서 또 운동도 시작하셨을 때 그때 혼자가 아니라 이 운동하는 커뮤니티를 가지고 한 것이 또 어떻게 보면은 그 병을 이겨낼 수 있었던 어떤 하나의 어 힘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험이 단순한 체력 회복을 넘어서 어떠한 그런 마음에도 변화를 주었을 것 같은데 그 시절에 했던 그런 운동이 상희님에게 어떤 의미로 남아 있나요? 저희가 항상 그 정신과의 환자들이 "어떤 운동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하체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간단한 표현으로 말하자면 "피가 음. 많이 머리에 쏠려 있다."라고 해서 음. 이걸 계속 낮추는 거죠, 하체 비중으로. 그리고 일단 저는 그 운동부에서 생활을 해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고 운동을 하루에 3 번, 2번 이렇게 하고 또 제때 자고 되게 클린하게 먹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운동하고 이런 간단한 그 반복 과정이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하는 게 엄청 저한테 그런 것 불안을 이겨낼 수 있던 큰 힘을 회복을 준 것 같아요. 네. 저도 나눴을 때 어 이 우울이나 공황 장애가 부정적인 감정이 굉장히 머리에 많이 쌓여 가지고 이 세상을 되게 왜곡된 시선으로 본다고 표현을 하는데 부정을 저희가 항상 없애려 하잖아요. 근데 그 방법이 아니라 부정은 그대로 있는데 긍정을 계속 넣어 줘서 부정 대신 긍정이 계속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담배 피는 사람한테 너 담배 피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사실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그 사람이 담배를 끊는다고 한들 다른 나쁜 것을 가져와고 대체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게 하면은. 그 네. 그게 아니라 담배를 피지 않는 대신 담배보다 뭐가 내가 더 즐거운 것을 이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네 많이 변하는 경험을 그 운동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정적인 건 항상 있는데 그거를 다 빼기보다는 긍정적인 걸 더 넣으면서 나중에는 저절로 이제 긍정적인 게 그 부정적인 것까지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되는 게 그 롱런을 할 수 있는 대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운동의 장점이라 하면 육체적인 것도 물론 있지만 더 큰 게 저는 이 정신적이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감정적인 것.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변화가 오셨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런 시기에 글을 쓰기 시작하셨잖아요. 글을 쓰면서 또 상인님에게 어떤 변화를 만들어 줬나요? 관계 회복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센터에서 글을 쓸 때 이 환우분들의 치유의 방법이 첫 번째가 관계 회복이고 두 번째가 열망을 찾아주는 거고 세 번째가 너그러운 무관심으로 가질 수 있는 공동체를 가져주는 건데 이 프로토콜로 계속 돌아가자면 저는 첫 번째 그 관계 회복을 그 운동이랑 글을 쓰면서 저와 대화를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몸으로는 '내 몸이 이걸 드니까 이렇게 느끼는구나.' 이런 저를 쪼끔 더 알아간 것 같고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 글을 쓰는 거는 매일매일 밤에 일기를 쓰면서 어 저희가 살면서 타인들과 대화를 많이 하는데 제 자신과 대화를 할 시간은 많이 없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글을 쓰면서 참 저에 대해서 많이 알고 내가 정말 뭘 원하면서 살아가고 싶은지 글이 이 흐트러진 옷을 딱딱 정리해 주더라고요, 제 마음속에서. 네, 그런 효과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공감을 되게 많이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글로 적는 게 '아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 저도 생각이 돼서 글을 적는 걸 했던 적이 있는데 그 글이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나 스스로를 치료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정말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현님 같은 경우도 이제 책을 쓰셨는데 그 글이 세상에 나가면서 달라진 게 있었나요? 아니면 그 글을 쓰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에게 가장 크게 배운 점이 있다면 뭘까요? 제가 일기로만 가지고 있었던 거랑 세상에 나왔던 거랑 그 큰 차이는, 제가 이제 어떻게 책을 쓰냐 하면 독자님들이 많이 부르고 또 책을 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올 때, 이 일기랑 책의 차이는, 일기는 그냥 내 이야기고 책은 내 이야기가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이야기까지 될 수 있을까? 이거의 차이인데, 그게 되려면 어떠한 과장도 없고 지나친 겸손도 없어야지 그 타인이 많이 공감을 하더라고요. 이 독자들은 기가 막히게 너무나 지나친 과장과 자랑이나 아니면 겸손을 바로 알아채요. 그래서 공감이 안 되는 거죠. 내 이야기가 타인의 이야기가 안 되는데, 책을 내려고 제가 투고하고 퇴고를 계속 하면서 내 솔직한 감정을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 그 용기가. 그리고 이 환우분들의 치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자기 노출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비밀이 없어야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감정의 치유 과정에. 저희가 이걸 또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배정규 교수님께서 제가 속해 있는 젖은 수건을 장롱 안에 넣어두지 말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음. 하면은, 내 감정과 내 비밀을 장롱 속에 넣어두면 그게 썩는다. 그리고 이 치유의 음. 과정은 이 장롱 속에서 그 감정들을 가지고 나와서 햇빛에 말려야 된다. 그것은 절대로 우리는 비밀주의를 피해야 된다. 내가 하는 말이 망상이든, 내가 하는 말이 너무 네. 쪽팔리는 말이든, 너무 부끄러운 사실이든, 내가 저질렀던 음. 실수, 이런 것들을 과감히 이 세상 밖에 내놔야 된다는 거죠, 네네. 어. 자랑스럽게. 그래서 저도 항상 네. 강조하는 게, 나는 내가 불안장애와 공황장애를 겪었던 걸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래서 글을 음. 쓰고 그 글이 책으로 나와서 사람들이 막 보잖아요. 그 과정이, 이 환우분들을 치료하는 치유 프로토콜을 계속 배우는데, 그게 제가 어떻게 치유가 됐었을까 보니까 저는 자기 노출이 굉장히 컸던 거죠, 그 과정에서. 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네, 책을 내면 이렇게 자기 얘기를 세상에 내놓으면 용기가 대단하세요. 자기는 사람들이 뭐라 할지 두려워서 세상에 못 내겠는데 상윤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하는데, 그 장롱 속에 젖은 수건을 세상에 꺼내셔야 됩니다. 그게 치유의 정말 큰, 네, 도약이라고 생각을 해요. 상희님이 걸어온 길을 봤을 때 그 무작정 내가 이거를 그냥 '아 난 준비됐어.' 내놓고 그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떠한 그 스텝이 있으셨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퇴고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수정 작업을, 글을 음. 쓰는 데는 쏟아내면 되니까, 일기라는 게. 사실 한 3개월밖에 안 걸렸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지 잘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지라는 것을 많이 생각 안 하고 살거든요. 왜냐면 저희는 어쨌든 간에 회사 생활을 하고 그런 사회생활을 하려면 잘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자기 개성을 많이 죽이고 자기 감정도 최대한 죽이면서 이 사회에 필요한 일부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기 표현을 되게 절제하는데, 그래서 저는 퇴고 작업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똑같은 글을 계속 수정하고, 나는 이때 어떤 감정이었는지 계속 보면서 퇴고하고 수정하고 또 수정하면서, 그게 2년 걸렸거든요. 2년 동안 하면서, 이 정도는 내 자신에게 당당하니까, 나의 솔직한 모습이니까 내놓을 수 있어. 그런 책을 많이 내놨던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작업을 일반인들은 글을 쓰고 퇴고를 하게 되지만, 조울증이나 조현병이나 우울증에 걸리는 많은 분들이 글을 쓰고 뭐 다 책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 주변의 가족분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가족이 해야 될 일은, 이 사람이 망상을 하든 헛소리를 하든 뭐든지 다 경청해야 된다. 사실 경청이란 게 존중이 바탕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아까 민수님 말씀하시는 내가 내 표현을 했는데 악플을 달고 이랬던 거는 비판이잖아요. 근데 비판은 존중하는 감정이 없기 때문에 비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경청도 잘 안 하게 되죠. 민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 그건 아니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 존중이 바탕이 됐을 때 그 가족 간에 그런 관계가 있을 때 화목한 관계고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을 해도 '아 그렇구나.' 이해하려는 감정이 있어야죠, 서로서로. 가장 어렵죠. 특히 가까운 사이에서 서로 상처 주는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너무 가깝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해서는 안 될 말도 서슴없이 해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많이 남겨주기도 해요. 책 속에 사실 되게 저한테 와닿는 문장이 있었어요. 이건데요.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나를 곧 떠날 사람이라 불렀다." 이 구절이 사실 참 인상 깊었는데 이 늘 떠날 준비를 해야 했던 그 시절의 감정,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런 게 좀 이렇게 다 짬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한 가지 뭐 이벤트가 아니라 저희는 또 외국에 살잖아요. 지금 뭐 둘 다 시애틀에 살고 있는데 네. 상해님은 어떤 감정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막 '내 집 같다.'라는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항상 어 유랑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 떠남이라는 게 상해님에게 어떤 의미라고 느껴지시나요? 저는 어렸을 때는 '집이 없다.'라는 '내가 누구지? 과연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고 뉴질랜드에 살다가 미국에 살다가 한국 군대 갔다가 다시 또 미국에 와서 지금 영주권 따려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아이덴티티가 막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네. 아 맞아요. 네. 음. 그런 집이 없는 감정? 그런 게 컸던 것 아. 같아요. 그 일반인들은 항상 어떤 아이덴티티를 되게 중요시하잖아요. 어떻게 규정되고 "너는 한국인이다." 그래서 저는 음. 되게 신기했던 게 고등학교 때 자기소개하면 "나는 인도에서 왔어요. 나는 인도 사람이고 나는 중국 사람이고." 다 이런 음. 나라로 아이덴티티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내가 거기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나는 계속해서 옮겨 다니니까 그런 게 불안을 되게 야기했던 것 같아요. 네 그때는 그런 감정이고 지금은 이제 생각을 쪼끔 다르게 하면 나는 어디든지 집이 될 수 있고 생각 차이인 것 같습니다. 나는 미국에서도 있을 수 있고 한국에서도 있을 수 있으니까 되게 축복받은 거죠. 네. 네. 아 맞아요. 저도 사실 이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특히 미국에 와서 제 20 대를 보내면서 이 정체성의 혼란이 오는 거예요. '나는 누굴까? 나는 Korean? 나는 근데 한국 사람이죠. 근데 그 '한국 사람을 그럼 만드는 건 뭘까?'라는 거부터 이게 되게 사실 깊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게 하나로 규정이 되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문화에서 살면서 새로운 그런 나를 만드는? 그래서 예전에는 되게 어느 나라 사람이 이렇게 많이 규정이 됐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나를 이렇게 뭔가 하나의 이름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나는 모든 게 될 수 있구나. 나는 미국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한국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결정적으로 저는 지금 약간 지구인인 것 같아요 그냥. 그냥 지구에 사는 사람. 그래서 저는 뭐 여행도 많이 가고 하니까 그래서 뭐 굳이 어느 나라 사람인 게 제도적으로는 어떠한 울타리 안에서 필요가 있지만 나를 봤을 때 굳이 나를 한 가지로 규정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제 아이덴티티를 많이 찾아가는 것 같아요. 계속 변하는 되게 살아있는 어떤 생물 같다라 그럴까요? 이렇게 음. 언어처럼 계속 진화하는. 저도 나이가 들면서 생각이 업그레이드가 되길 바라죠. 성장을 하면서 계속 거기에 맞게끔 좀 진화가 되는 게 또 저의 정체성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 문장이 사실 읽는데 저 또한 이제 유학을 하면서 이 '어차피 떠날 사람인데.'라는 생각을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관계를 깊게 맺지 않으려 했던 시절도 있었던 것 같고 요즘은 그런 떠남 속에서도 우리가 왜 인연을 맺고 이 관계를 이어가야 하는지에 대해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상해님은 그 떠남과 인연의 관계를
지금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제가 그 민수님의 대답을 들으면서 되게 와닿았던 말이 있는데, 민수님께서 지금 새로운 나를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음. 저희가 글쓰기 단체에서 활동하고 어 포커스하고 있는 게 치유가 있고 리커버리, 저희가 리커버리라고 한국말도 표현을 하는데, 그게 억지로 회복이라고 번역하기는 그렇고, 저희가 딱 이렇게 어. 이 단어로 표현하면 되겠다라고 한 게 재개거든요. 리스타트예요. 어. 그래서 이제 현대 의학은 많이 치유를 하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너가 한국 사람이고 너가 중국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와서 "나는 내가 무슨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너는 이 나라에 가서 너는 한국인이야. 너는 뼛속까지 한국인을 잊지 마. 너는 그런 사람이야. 너 그거를 잊지 말고 살아야 돼. 이게 일반적으로 사회가 바라고자 하는 방향이에요. 증상을 억제시키고 너를 소속시키고 너의 아이덴티티를 굉장히 강하게, 종교도 똑같고 이렇게 음.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너는 뭐, 뭐 불교인이고 너는 어떤 사람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저희는 치유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증상은 없어지지만 내가 어딘가에 소속돼서 조건적으로 나를 넣었을 때 나는 음. 이런 사람이야 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뭐지 이건 아닌데 라고 하다가 이제 그 감정이 터져서 그걸 참지 못하고 자살률이 되게 올라갔다는 리포트를 저희가 많이 받아가지고, 아까 새로운 나를 음. 만드시다 했잖아요. 그래서 요즘 네. 저희가 새로 바라보자고 하는 방향은 뭐냐면은 리커버리, 재개입니다. 리스타트. 이게 너가 음. 한국인이고 너가 중국인이야라는 아이덴티티를 심어주는 게 아니라 나는 음. 한국인이고 중국인이고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지구인이야. 나는 다 살 수 있어. 음. 이게 재개거든요. 삶을 리스타트 하는 거죠. 내가 우울한 공황장애를 겪었었는데, 내가 공황장애였다가 일반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공황장애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새로운 아이덴티티로 나는 살아갈 거야. 이런 조건들이 이제 없어도, 예를 들어서 나는 결혼을 하지 않아도, 나는 직장이 없어도, 내가 사회적인 질타를 받는다 한들 나는 새로운 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런 조건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어. 라는 게 리커버리, 치유됐다, 삶이 재개됐다라고 네. 저희가 말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새로운 나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저희가 요즘 바라보고자 하는 음. 리커버리의, 네, 새로운, 네, 지금 포커싱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은 이 가둬놓는 데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만들어진 틀에 우리 모두를 가두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난 왜 안 되지?' 하면서 이걸 계속 나를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좀 시작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2025년 6 년을 넘어가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막 속속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너무 이제 억압을 많이 해 왔던 거죠. 지금까지는 잘 참아 왔는데 이제 사회적인 문제, 자살률이 높아지고 이런 증상들이 예전에는 이제 숨겨 왔던 게 이제 터지는 약간 그런 시기인데 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자유롭게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나누면서 이것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고 같이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사회적인 어떠한 그런 커뮤니티 그냥 서로를 이해해 주는 그런 장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그 회복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 형님 이제 어떠한 이런 시기를 보내셨는지 조금씩 그려지는데요. 지금 와서 그 시절의 자신에게 한마디를 건넬 수 있다면 어떤 말을 건네고 싶으세요? 뭐 되게 클리셰한 말이긴 한데, 괜찮다라고 다들 그렇게 말하겠지만, 괜찮다라고 말하는 게, 네, 되게 그렇게 말을 해주고 싶어요. 너가 그런 경험을 겪었으니까, 제가 제 책에서 쓴 문장 중에, 내가
그 어린 시절에 가장 필요로 했던 어른으로 자라가길 바란다라는 문장을 썼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런 것들을 경험해야지 너가 나중에 이런 사람들을 더 이해할 수도 있고 재개되는 거죠. 리스타트가 되는 거니까 인생이. 네. 그렇게 괜찮다라고 많이 들어주고 싶네요. 제가 무슨 말을 건네기보다 되게 질문을 많이 하고 싶어요. 네, "너가 음. 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아까 전에 되게 사회에 되게 억압을 많이 한다 했는데 역사적으로 보나 지금 보면 그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들이 있고 세상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항상 존재했었거든요. 저희가 불안증을 말할 때 "기질과 환경이 있다." 이래서 뭐 환경적인 트라우마나 제가 막 유학 생활을 한다거나 이것들은 다 환경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태어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누구는 우울증을 잘 느끼고 감정을 더 잘 느끼는 거죠. 네. 이런 기질이 있는데 기질과 환경이 매치가 안 됐을 때 이게 터지는데 그래서 돌아가자면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되게 바꿀 기질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 사회에서 그냥 잘 네네. 살아가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이런 게 맞는 사람이 음. 있어요. 근데 저희는 사회를 지키려는 사람들에게 되게 굉장히 포커스가 가 있어요. 그래서 쪼끔만 기준에서 벗어나면 '쟤 왜 저러지? 이게 잘못되는 게 아닌가?'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은 기질적으로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네. 근데 이게 악순환으로 환경과 잘 안 맞아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내 말을 존중해 주지 않는 회사에서 되게 억누르는 그런 거를 당하면 그런 기질적인 사람들은 그게 다 터지는 거죠. 근데 대체로 보면 음. 되게 저희가 표현을 1급수의 물고기라고 말하거든요. 우울증에 잘 걸리는 사람들 기질을. 음. 되게 착하세요.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닌데 되게 그러니까 예를 어. 들어서 저희가 살다 보면 "밥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이걸 내가 좀 전에 밥을 먹었는데 밥을 먹어야 됐다고 말해야 되나? 아니면은 이 사람을 위해서 밥을 안 먹었다 말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뭐 "잘 지냈어?" 이러면 음. 내가 잘 안 지냈는데 이걸 어디까지 표현을 해야 되지?' 이런 기질의 사람들이 사실 우울과 이런 거에 되게 잘 걸리는데 생각이 많은 사람인가요 그럼? 네 생각과 타인에 대한 배려가 많은 사람이죠. 이 사회는 3 급수 물인데 거기에 1 급수인 물고기를 자꾸 거기에 넣으려다 보니까 얘가 살아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음. 그런데 이 1 급수에 있는 물고기를 쪼끔만 더 1 급수의 물고기가 살아갈 수 있게 예를 들어서 가족들이나 공동체가 너그러운 무관심으로 그래 괜찮다."라고 경청해 주고 들어 주고 이러다 보면 그 사람들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선순환이 되면 책도 쓸 수 있고 공황장애 뭐 우울증 조현병 환자들을 위해 이렇게 팟캐스트도 할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해밍웨이 뭐 도sto옙스키 이런 사람들이 다 조울증이나 뭐 니체도 정신병을 겪었고 세상을 항상 바꿨던 그 위인들은 다들 불안증, 공황장애, 우울증 다 이런 걸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또 지금은 미국에서 치과 의사로 일하시면서 비행, 뭐 봉사, 공동체 활동 등 다양한 길을 걷고 계시는데 그런 시도들이 어떤 뭐 단순한 도전이라기보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가에 대한 탐색처럼 느껴집니다. 지금의 상윤님에게 이 모든 활동은 어떤 의미로 자리하고 있나요? 저라는 사람을 의 기질을 되게 선순환시키는 그런 도전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각각의 도전들이 뭐 풀마라톤 뛰고 뭐 철인 3종 음. 경기를 나가고 운동 대회를 나가고 책을 쓰는 게 제 안에 있는 기질을 이게 악순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회에 공헌이 되고 또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 쪽으로 저를 밀어 넣는 거죠. 네. 제가 가진 기질들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럴 수 있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 아까 말씀하신 "내가 어릴 때 필요로 했던 어른으로 자라고 싶다."는 말 저 또한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는데요. 상현님이 말하는 그 어른은 어떤 모습인가요? 제가 되게 존경하신 분이 저에게 해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게 좀 성경적인 구절이기도 한데, 제가 한 종교에 얽매 있지는 않지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하는 것보다 한 영혼이 귀중한 줄 알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구하는 게 이 세상을 구하는 것보다 더 음.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어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존중이 있고요. 이해하려는, 네, 마음이 더 깔리는 거죠. 사랑은 동의가 아니라 이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해하려는 마음을 굳게 먹고 있으면 경청이 따라오는 것 같아요. 질문을 하게 되고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이해가 없으면 네. 지금 말씀을 들으니 결국 그 어른으로 자라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상윤님이 주말마다 함께 하시는 그 글쓰기 모임과도 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 요즘 주말마다 그 조현병, 조울증 환우분들과 글쓰기 수업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어떤 계기로 이 모임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공황장애를 겪고 나서부터 뭐 이런 책을 내니까 독서 모임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하는 자리가 많아졌는데, 거기서 이제 김재은 선생님이라고 상담가 분이 계셨는데, 그분께서 자기가 이런 조울증 조현병 환자들을 위한 그 배정규 교수님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이 사람들을 위한 공동체를 만들어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 사람들에게 공동체가 정말 중요하다 해서 제가 있는 그 프로그램에 글쓰기를 담당해 보지 않겠냐라고 어 제안을 해 주셔 가지고, 음. 네, 매주마다 그 1 교시거든요. 저희가 학교처럼 커리큘럼이 있어요. 한 5 교시까지. 그래서 아. 거기에서 일요일 날, 네, 글쓰기 모임 담당을 제가 책을 내 가지고 이런 것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 프로그램의 접근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커리큘럼 중에 이게 그 단순히 그냥 치료가 아니라 관계 회복, 열망, 공동체라는 이 세 단계를 통해서 회복시킨다고 들었는데 직접 함께 하면서 상윤님 자신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저는 이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됐어요. 네. 내가 관계, 열망, 그리고 공동체를 이 사람들한테 만들어 주면서 내 과거를 돌아보니까 내가 어떻게 불안장애에서 2년 만에 리커버리를 하고 새롭게 다시 살 수 있지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세 가지가 딱딱 맞아떨어졌던 것 같고, 음. 앞으로도 나는 뭐 어떤 환경이 트리거가 되면 이런 증상들이 올 텐데, 그런 증상들을 어떻게 선순환을 시킬 수 있을까? 네. 라고 하는 것에 이런 프로토콜을 배우면서 계속 대입해 보는 거죠. 네. 또 함께하는 분들 안에서도 분명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상윤님이 가까이서 보신 그분들의 변화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사실 변화라는 게 저희가 제일 저희가 모토로 삼고 있는 단어가 너그러운 무관심이거든요. 조현병 조울증 환자들은 거의 평생을 함께 가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변화라는 게 굉장히 미비해요. 처음에 약을 투여했을 때 일단 변화가 가장 빠르게 나타나죠. 그래서 약을 꼭 드셔야 된다고 말하는데, 사실 그거는 증상의 억제뿐이에요. 그러니까 나아진 게 아니라 그냥 증상만 순간적으로 없어진 거죠. 하지만 이 사람이 정말 사회에서 다시 치유가 아니라 재개를, 새로운 나로 태어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되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변화라고 하면 정말 10 년을 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빠르게는 보통 1 년, 2년, 넘게는 3 년, 5 년도 걸리니까 뭐 너그러운 무관심으로 계속 해 줘야 되는데, 단기적인 변화는 이제 글쓰기 모임할 때 카메라를 다 끄시거든요.
예, 왜냐면은 조울증 환자들은 자기가 이 병에 걸렸다는 것만으로도 진단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음. 되게 두려워해요. 예, 두려움에 그쵸. 절절 매는 병이거든요. 자존감도 되게 낮아지고. 왜냐면 사회가 이 병을 엄청 안 좋게 그 뉴스 미디어에서 표현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99%의 조현병 조울증은 밖에서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방에서 되게 사회와 멀어지는 외로운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변화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자기 글을 쓰기 시작한다. 발표를 하기 시작한다. 내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 가족의 표현으로 하면 방에서 문 닫고 아예 안 나오던 사람이 바로 나오게 네. 되고 나한테 말을 걸기 시작하고 네, 이런 거죠. 네. 그런 조그만 변화입니다. 그쵸. 그 너그러운 무관심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인상 깊은데요. 근데 사실 또 누군가를 돕고 싶다는 마음이 앞서면 그 사람을 오히려 더 불편하게 만들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상윤님은 그 기다림이라는 태도를 실제로 어떻게 다뤄가시는지, 예를 들어 개입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나 또 불안한 마음이 밀려올 때가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을 보면 말씀이신가요? 그쵸, 그쵸. 그 너그러운 무관심이라는 게 일단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게 좀 먼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나서 우리가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개입하고 싶을 때도 있고 불안이 밀려올 때도 있는데, 네. 이제 가족의 입장이 좀 되겠죠. 일단 기다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 자신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못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 연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 사람과 연락이 안 될 때 걱정이 되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조현병 우울증 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자고 이틀을씩 자고 안 일어나고 밤에 깨 있고 이러니까 내가 걱정이 되는데 사실 걱정이라는 거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지 상대방이 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말은 첫 번째 단계가 걱정을 모두 내려놔야지 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내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해서 걱정이 들면 가족분들에게 저희가 항상 말씀하시는 게 걱정이 드는 순간 그 걱정을 아이한테 푸는 게 아니라 밖에서 종교 생활을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내 걱정을 당사자한테 푸는 게 아니라 내 걱정은 내가 풀어야 음. 된다. 그게 첫 번째 스텝입니다. 그게 기다림의. 그래서 내가 걱정이 드는 마음이 들면 '아 이건 내 문제구나.' 라고 내가 환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당사자가 환자가 아니라 '아 이 걱정을 하는 내 문제다.' 그래서 내 걱정은 집 밖에서 다 풀고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가까운 가족 중에 오랜 시간 이 게임 중독으로 힘들었던 사람이 있는데, 네. 이 모르겠어요. 게임 중독 같은 경우도 그분들을 뭐 조울증이나 조현이라고는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중독이라는 어떤 다른 형태로 나를 또 가두고 이 불안이라는 감정에서 결국은 오는 거잖아요. 현실이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 하나에 빠져서, 그게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게임이라는 것으로 해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내 방 안에서 그냥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그래서 그런 걸 가까운 가족으로 경험했을 때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그냥 되게 막 바꾸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생각도 오면서 이런 굉장한 혼란 속에서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의 입장에서는 걱정하는 입장에서, 근데 그게 이제 내 걱정이었던 것 같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사실 섣불리 개입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있다라고 하면, 이게 사실 뭐 1 년이 되면 좋고 2 년이 되면 뭐 모르겠어요. 그 시기가 뭐가 좋은 시기인진 모르겠는데, 저희는 막 10년 이렇게 오랜 시간을 갔거든요. 근데 그러한 오랜 시간을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으로서 이 너그러운 무관심은 뭘까요? 그냥 정말로 10 년이 되든 20 년이 되든 그냥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일까? 사연님은 가족들에게 어떤 마음가짐이나 태도를 전하고 싶으신가요? 이 사람이 평생 동안 병이 치유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내가 이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거는 이 사람에 대한
저희가 말하는 지배적인 태도라고 하거든요. 그게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많이 나오는데 음. 이걸 극한적인 비유를 해보자면 일본과 한국 관계랑 비슷합니다. 옛날에 일제감정기 때 일본은 한국이 이렇게 발달될 수 있었던 게 일본이 한국을 지배했기 때문이다. 그 시간들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음. 근데 그게 음. 한국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발달을 했어도 전혀 우리한테 좋은 게 아니었다. 왜냐면 지배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보통 방향을 바꾸려고 하거든요, 항상. "너가 이렇게 해야 된다." 자기 계발서도 운동을 하거나 뭐 햇빛을 많이 보거나 이런 것을 먼저 말하는데 사실 그런 거의 마음을 정말 잘 들어보시면 지배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내가 이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이 사람을 내가 끌고 가야겠다.' 그걸 자세히 보면 내 자랑이고 타인에 대한 비판적인 마음이 있는 거죠. 자식인다 한들 그 마음을 자세히 보면은. 그래서 그런 비판적인 그 마음을 완전히 내려놔야 됩니다. 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사랑이라는 그 단어 아래 이 사람을 지배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게임을 하루 종일 하면 "아 게임을 하루 종일 하는데 그게 재밌나? 무슨 게임하냐?" 이렇게 그냥 한번 얘기해 주시고 가르치려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방문을 더 세게 잠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존중하고 제가 나에게 너무 뭐 사업적으로 되게 중요한 사람 미팅이 있으면 이 사람의 말을 되게 경청하잖아요. 내가 아무런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하지 않고. 그것처럼 아이를 경청해 주려 하고 질문을 많이 하고 고치려는 감정을 다 없애야지 그런 너그러운 무관심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은 나에게 이렇게 질문해 주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게 설령 부정적인 거라 하더라도 나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거를 사랑으로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불안증이 내려가면서 안정감이 형성이 돼요. 그러다 보면 관계가 점점 좋아지는 거죠. 부모님이랑 아이랑. 게임을 하루 종일 해도 괜찮다고 하네. 하면은 부모님이 "야 그 너 나 지금 뭐 요리할 건데 요거 좀 도와줄래?" 이러면은 내가 게임해도 이렇게 놔뒀던 부모님인데 이렇게 참 자기한테 잘해 주는 사람한테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한테 맨날 뭐라 하고 음. 자기한테 가르치려고 하는 음. 사람이니까 관계가 무너지는 거지. 그러면 나중에 부모님이 "야 너 좀 약간 불안한 것 같은데 병원 한번 가 볼래?" 이러면은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많이 들어 주고 나를 48 시간씩 게임을 하게 기다려 주는데 "아 그래 병원 한번 가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그 선이 있어야 돼요, 서로서로. 이 존중은 내가 상대방을 존중한 만큼 상대방도 나를 존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나를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이가. 만약에 아이가 나한테 "엄마 이렇게 하지 마."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엄마를 때리거나 나를 가르치려 한다거나 나를 비판하려고 나는 너를 가르치려 한 적이 없으니까 나한테도 너가 비판하거나 가르치지 마. 근데 엄마를 비판한다? 그럼 나는 너를 비판했으니까 너도 나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정확한 선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서로 간에. 그러니까 서로 지배당하지 않는 관계가 서로 존중을 하는 관계 형성이죠. 지금 그 상황에 있는 그 사람은 뭔가 불만이 많은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어 뭐 어떤 피해 의식이 있든지 어떤 불만이 있어서 화를 이렇게 잘 낸다고 했을 때 이 친구가 그 부모님한테 이제 언어적으로 되게 강하게 나갔을 때 또 부모님이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또 그 반감이 줄어들기보다는 더 쌓아지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질문해 주셔야 되는데 싸우고 그렇게 터져야지 좋은 겁니다. 이제 당사자 음. 부모님들이 나 음. 애가 이게 심해져 가지고 민수님이 질문 주셨을 때부터 화를 내거나 싸우면 어떡해요? 화를 내고 서로서로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수습이 돼요. 근데 이거를 화를 안 내고 음. 서로서로 감정을 꾹 누르고 있으면 그게 젖은 수건이 썩혀 가면서 점점 더 심해지고
나중에 터집니다. 그래서 뭐 "싸워서 자살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러는데 자살 안 합니다. 안 싸워서 자살을 하지 싸워서 자살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감정을. 그래서 많이 싸우고 서로서로 화를 내고, 근데 그 화가 내가 이 사람을 고치려는 화가 아니라 "너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는 서로서로 존중이 있죠. 거기서 근데 이제 폭력이 나온다 이러면 뭐 병원 음. 가야죠. 그러면 병원 가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쵸. 아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결국은 소통을 할 줄을 모른다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딜레마가 아닐까 싶어요. 이게 내가 널 듣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냥 해본 적이 없는, 그래서 어려운 거죠. 내가 경청을 해야 되는데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부분부터 만약에 회복이 시작이 된다면 조금 더 좀 긍정적인 앞길이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단순히 나 개인적인 것 넘어서서 사회적인 거로도 그렇고, 뭐 이 남자 여자에서 오는 약간 이 굉장히 대립 관계가 요즘 들어서 더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그룹과 다른 그룹의 대립하는 구도에서 경청? 존중?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깔려서 이해를 하고 들어야 되는데 그러한 관계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상현님은 그 경험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이거의 본질을 어떻게 느끼시는지 궁금한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함께 존재하기 위해서 어떠한 태도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 존재한다는 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나라를 왔다 갔다 거렸잖아요. 뭐 미국에 있다가 한국 군대를 갔다가 또 한국에서 출판하다가 운동부에 있다가 또 이제 치과에 있다가 이러는데, 결국 사람과 사람이 대화가 안 통하는 것은 의견 차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데, 사실 사람과 사람의 의견 차이가 아니라 경험 차이인 것 같아요. 이 사람과 내가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살아왔던 그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이 사람과 내가 보는 세상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모든 사물을 다르게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이해해야겠다.'라는 내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과 내가 보는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세계는 어떨까? 한 사람의 세계는 어떨까?'를 좀 이해하려 하면은 질문이 많아지고, 이해하려 하면은 경청이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이해라는 게 정말 충분히 먼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들어야 된다는 게, 아까 우리가 경청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 듣기라는 건 단순히 그 상대방의 그냥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내 해석을 내려놓고 그 사람의 세계를 그냥 인정하는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 사람의 세계를 그냥 인정을 했을 때 오히려 더 깊은 이해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말을 그냥 있는 그대로 들어야 된다. 근데 이게 되게 쉽지 않은 거죠. 상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험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싸운다."라는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 차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뭐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매일매일 아. 다짐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게 저희 일반인들끼리도 의견이 이렇게 달라서 이해하기가 힘든데, 그 환우분들께서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많이 하고 1년 동안 똑같은 소리를 계속 하시거든요. 그러면 듣다 보면은 '와, 자 또 저 소리 하네.' 이런 마음이 제 생각에 또 생겨요. 네네. '맨날 똑같은 소리를 또 하네.' 근데 어.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 이 사람과 대화하기 전에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아는 게 없다.'라고 안녕." 이러면서 또 그럼 똑같은 얘기를 해도 '아 그래? 아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가는 거죠. 내 자신을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게 정말, 네, 네네네. 아 좀. 맞아요. 그 말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사찰 가는 걸 좀 좋아하는데 가면 되게 인상 깊은 게 이렇게 동자승이 서 있어요. 하나는 이러 이렇게 네. 야 말을 입을 닫아라죠. 그리고 하나는 눈을 닫고 또 하나는
귀를 닫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혼자 연습했던 게 보고 보 봐도 이제 "말하지 말아라." 내가 막 보면은 막 하고 싶은 말들이 있잖아요. "말하지 말자." 그러니까 내가 봐도 그냥 몰라라. 약간 그게 좋은 관계를 만드는 하나의 팁이 되기도 했었는데 결국 사랑이란 이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 아닐까 싶어요. 상윤님은 또 그 이후로도 계속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계시잖아요. 근데 또 그 모든 게 단순한 어떤 뭐 도전이 아니라 어떻게 '다시 좀 살아보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처럼 느껴져요. 아까 "다시 태어났다." 이러한 말도 해 주셨는데 그렇게 다시 깨어난 그런 열망이 상현님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나요? 내가 선택한 길을 내가 갈 수 있다라는 게 저한테 굉장한 열망을 준 것 같아요. 이게 타인의 기준에서 세워지는 그 모래성 같은 풍벽이 아니라 내가 정말 치과를 즐거워하고 치과를 하고 싶고 그리고 내가 정신적으로 고생하시는 환우분들과 이야기하고 뭐 마라톤 도전을 나가고 뭐 비행기를 몰아보고 이런 경험을 또 이 환우분들에게 저는 저희 불안한 그 공황장애 증세를 이런 도전으로 씁니다. 왜냐면 이 불안한 게 한 가지에 집중하면 굉장한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고 엄청난 끈기를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 그 공황장애란 조그만 아이를 그런 데 잘 쓰고 있죠. 그 열망을 잘 표출시켜 주고 있죠. 네. 잘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열망이 깨어난 뒤에 '아 내가 다시 살아나고 있구나.'라고 느끼신 그런 순간이 있을까요? 일단 쪼끔씩 쪼끔씩 그걸 되게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운동을 해 보니까 갑자기 운동부에 들어가서 내가 치과 의사로만 살 줄 알았는데 갑자기 운동대회를 나가게 되고 이 남들은 뭐 "너 치과 의사면 학회에 올인해야 되고 너는 이렇게 요거 한 고지만 살아야 돼." 그게 아니라 나는 저렇게 운동도 해 보고 싶고 책도 내 보고 싶고 사람들과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근데 타인들이 너 그렇게 전문성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저도 처음에는 학회만 엄청 다녔어요. 근데 계속 다니다 보니까 '이게 정말 내가 선택한 삶인가?'라는 의문점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러면 학회는 요 정도 다니고 의사로서 이제 환자들을 잘 치료를 해야 되니까 내가 또 이걸로 먹고 사는 직업이기 때문에 계속 배우되 내가 또 이런 거에 관심이 생겼을 때 도전을 하고 이런 쪽으로 내가 선택을 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 이랬을 때 더 이상 모래성벽을 쌓지 않고 속살이 점점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타인의 열망으로 살아오면 모래성을 쌓는다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저희 나라 교육이 모래성을 굉장히 잘 쌓아요. 아 네네. 그쵸, 저희 그쵸. 네. 이게 맞아요. 되게 누군가에게 예의 보여야 되고 내가 어느 정도 직장을 가져야 되고 너의 개성을 최대한 죽이면서 사회에 굉장히 조건적으로 잘 돌아가는 부품으로 이렇게 모래성을 쌓는다고 그게 트리거가 오면은 잘 무너집니다, 한 사람이. 맞아요. 결국 이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네 인생을 사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서 살아야 되는데 이 주입식 교육이라고 하죠. 어릴 때부터 그 정해져 있는 그런 길이 한계다 보니까 내가 살고 싶은 삶을 못 살고 남들이 살아야 된다는 삶을 살고 쫓다 보니까 어린 친구들이 되게 많은 혼란과 그런 고통을 겪는 것 같은데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워낙 이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게 강하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정해져 있는 그런 직업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더 많이 접하고 보게 되는 것 같은데 불안을 그렇게 없애려기보다는 오히려 이 그 에너지를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이 열망이라는 새로운 것으로 승화를 시킨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열망이라는 게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자신을 이 세상과 다시 잇는 어떠한 연결고리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런 열망을 사실 발견하는 것도 좀 쉽지 않거든요, 많은 분들한테. 그런 열망을 발견하려면 자신에게 어떤 질문부터 던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런 열망을 발견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두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개인의 열망은 글을 많이 쓰면서 내가 정말 뭘 원하는가를 많이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가족분들이 물어보는 것처럼. 이게 환우분들은 그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족들분들이 많이 물어봐 줘야 되고, 일반인들은 뭐 경미한 우울증을 겪고 가시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글로 쓰면서.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인데, 이 환경은 도전이죠. 결국 도전이랑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음. 내가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직접 내가 여행을 하면서 아니면 누군가를 찾아간다든지, 새로운 곳을 가본다든지,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팟캐스트에 이렇게 나간다든지, 이러면서, 내가,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네? 라는 것을, 아, 나는 이런 쪽에서 조금 약하구나. 이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구나. 사실 제가 비행기를 몰았어도 더 이상 막 그렇게 타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생각보다 이 하늘을 굉장히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뭘 더 네네. 좋아하고 뭘 안 좋아하는지 아는 거죠. 그래서 불안을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잠깐 환경이 안 맞아서 탈이 났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순수한 하나를 붙잡고 안 놓는 그런 끈기도 주고요, 불안이. 그리고 창의력도 많이 주죠. 네. 그쵸. 이 열망이라는 게 뭐 단순히 '더 막 이루자.'라는 그런 마음에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아 난 다시 좀 나답게 살아보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출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걸 또 듣고 계신 분들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요즘 뭐 무엇을 향해 살아 있다고 느끼는가?' 약간 나를 설레게 만드는 것들이 때로는 그냥 이렇게 올 수도 있겠지만 그 설렘을 또 느끼기 위해서는 해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한 번도 운동이 막 재밌는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해 보니까 '재밌다.'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적정한 어느 정도의 기도에 올랐을 때. 그래서 약간의 용기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나에게 새로운 그런 세상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그런 좀 설렘을 가지고 그렇게 도전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시 살아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깨어날 때 또 아까 말씀해 주신 상유님이 다시 시작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준 것들이 또 하나, 함께하는 사람들, 즉 공동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 나눈 이 관계, 그리고 열망, 그리고 그 세 번째 축이 바로 공동체인데, 사실 좀 현대인들한테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제는 1인 사회로 바뀌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상윤님은 공동체를 어떤 모습으로 정의하시나요? 공동체가 서로서로 그 너그러운 무관심과 내가 세상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 좀 소통할 수 있는, 서로 존중과 사랑이 있는 게 공동체라고 저는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얘기할 때 차라리 옛날이 나은 점이, 그래 옛날엔 대가족이었으니까 이런 환우분들한테 좋은 환경이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은 또 인터넷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그쵸. 사람들이 방에 있지만 인터넷 덕분에 그리고 세상과 소통을 할 수도 있고, 결국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인간들이 만들어낸 소통의 부재라는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서나 이렇게 줌으로나 소통만 할 수 있으면, 자기 표현만 할 수 있다면 그런 증상 불안이나 그런 증상들로 많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 표현을 사랑과 존중으로 할 수 있는 곳이 공동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를 고치려고 하거나 나를 비판하거나 라는 음. 거는 공동체가 아니죠. 그냥 집단일 뿐이죠. 무리주의.
요즘 많이 나오는 게 그 추석 연휴 때 그 막 다 막 모이기 싫어하잖아요. 네. 그게 왜냐면 가족주의라고 해서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는데 이 사람을 마치 안다고 생각하고 바꾸려고 하고 내가 옳다는 거를 강요하기 때문에 그건 더 이상 공동체가 아니라 가족주의라는 무리주의거든요. 그게 아니라 네,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렸던 서로를 이해하려고, 서로를 들어주려고 하는, 서로가 서로의 비밀이 없는, 비밀주의가 없는 공간. 저희가, 우리 그럼 비밀 너무 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그건 사회에서 정해진 무리죠. 민수 작가님께서 결혼 생활을 하실 때, 내가 정말 집에 왔을 때, 내 모든 것을 솔직하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내 비밀을 다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집에 오니까 마음이 편하잖아요. 근데 내 음. 집이 더 이상 그쵸, 그쵸. 내가 어떤지 솔직하게 말도 못하고 내 비밀을 꽁꽁 싸매고 있고 이러면 더 이상 그건 공동체가 아니죠. 네, 그거는 음. 무리일 뿐이죠. 그래서 가족들이 무리가 되지 않게. 그래서 저희 그 이민 사회도 각자의 비밀을 잘 말할 수 있게. 네, 근데 비밀을 얘기를 안 하는 거는 비판하기 때문에 비밀을 얘기를 못 하는 거거든요. 네. 비밀이 없는 네. 사회가 그런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투명한. 그죠? 말씀 들으면서 저도 많이 공감이 되는데 저 역시 이 팟캐스트를 하면서 느낀 게 사실 이런 대화의 시간 자체가 일종의 공동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이 순간에 우리가 다시 인간다운 그런 온도를 회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되게 깊이 있는 이야기를 친구랑도 이런 얘기를 많이 사실 안 하잖아요. 가족도 뭐 그렇지만 이렇게 막 장시간 동안 어느 한 사람의 그 깊이를 막 얘기를 하면서 서로 생각을 나눈다는 게 이런 공간이 사실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팟캐스트를 한 이유가 하나이기도 한데 이러한 진솔된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나를 그냥 드러내면서 공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저는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걸 하고 있으니깐요.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아까 사랑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나눴는데 사실 상윤님의 책 제목이 사랑을 모른 채로 사랑한다는 것이었죠. 네. 그래서 그 책을 쓰던 시기와 지금의 상윤님은 좀 분명 많이 달라져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윤님에게 사랑은 이제 어떤 의미로 다시 정의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존중이 돼 있는 사랑을 정의하기에는 동의보다는 이해라고 말하고 싶어요. 내가 동의하지 않아도 이 사람을 이해하려고 매 순간 노력을 하고 그게 유지가 됐을 때 그게 사랑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되듯이 동의는 다수를 따르는 게 동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야, 너는 왜 그러지? 하고 이해를 해야겠다라고 굳은 다짐을 했을 때 그게 사랑 아닐까라고 지금은 네. 네, 그런가 싶습니다. 이 사랑을 계속해서 탐구하고 또 타인을 통해 자신을 배워가는 지금, 상현님은 스스로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이것도 제가 제 책에 썼던 말인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아쉽다. 음. 하지만 자기 자신을 모르고 사는 삶은 불행하다라고 음.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연애를 하고 뭐 그런 것보다 그런 것도 그건 뭐 아쉽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너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너 자신이 뭘 원하고 왜냐면 자신이 곧 세상이잖아요. 저희는 자기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저를 바라볼 때 음, 내 자신을 조금 더 알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게 또 나와 같은 타인들에게 또 흘러내려 가길 원하는 사람,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또 예전에는 성공이
목표나 성취의 어떤 기준으로 느껴졌을 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의 상윤님에겐 이 성공은 어떻게 다가오나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을 지는 네, 삶이 성공적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차라리 불평을 하더라도 '내가 선택한 삶을 사는 게 후회 없는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는 있는데요. 지금도 불안이나 뭐 두려움이 다시 찾아올 때 요즘 자신에게 또 어떤 말을 건네시는지 궁금한데요. 그런 게 또 다시 찾아오기도 하나요? 상현님께? 네, 찾아오죠. 음. 정말 뭐 어떤 상황이 트리거가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신분 문제가 잘못되거나 뭐 아니면 이성 친구와 엄청 싸우거나 헤어졌거나 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 안 좋게 말하거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은 아직도 불안해 보이네 뭐 이런 말을 들으면 네. 누구든지 다시 찾아오죠. 그런 감정이. 근데 내가 이런 감정이 들 때 저한테 많이 물어보죠. 이 환자들한테 많이 물어보는 것처럼 너가 지금 요렇게 느끼나? 그럼 뭘 해야 될까?' 그러면 '프로토콜을 한번 따라가 보는 게 좋지 않겠나.' 관계를 형성하고 나랑 그리고 열망을 찾고 공동체를 좀 만들어 가야지 '나한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많이 물어보면 결국 그게 내가 타인과 관계를 할 때도 그렇게 똑같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건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앞서 아까 내가 어릴 때 필요로 했던 어른으로 자라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어른이 어떤 모습인지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제는 시간이 흘러 그 어른에 얼마나 가까워졌다고 느끼시나요? 제가 이런 것들을 겪지 않고 자랐 자랐을 어른보다는 이런 것들을 다 겪고 자란 어른이 좀 더 제가 생각했던 필요로 했던 어른과 가까운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제 자신과 비교를 해볼 수 있겠네요. 어느 정도 가까워졌다라고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어렸을 때 외롭고 불안하고 우울했던 저를 보면 "야 너 밖에 나가서 운동해라. 너 지금 이거 참아라."기보다는 너 그냥 뭐 좀 친해질 것 같아요, 이 아이랑. 이 아이랑 좀 친해져서 질문을 많이 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고 그냥 친해지고 아무것도 고치려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거든요. 사람은 결국 자신이 가장 행복하고 선한 길로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게 탈이 날 뿐이지. 결국 내가 관계 회복을 해 주고 존중해 주고 경청을 해 주면 자기 스스로 알아서 자기 열망을 찾아서 갑니다. 운동 안 해라 해도 자기가 스스로 운동하고 뭐 공부 안 해라 해도 자기가 자기 삶을 정말 사랑하며 사랑을 많이 받으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다 방향성에 엄청 집착을 하지만 그 방향을 내려놓고 네, 그 사람한테 존중을 바탕한 그 이해를 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어른이 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회복이란 이 상처가 없던 시절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시 연결될 용기를 배우는 일 같아요. 그래서 나 자신과 그리고 타인과 세상과의 연결. 오늘 상윤님 이야기 들으면서 그 용기의 온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기 상윤님께 잘 사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천하보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좀 더 이해를 주고 내가 선택한 삶에 네, 을 믿고 책임을 지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제가 요즘 복리의 개념에 좀 빠졌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은 복리로 온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 행위가 팟캐스트 뭐 듣는 행위가 뭐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을지 몰라도 이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 복리적인 효과를 내준다. 악도 복리로 오고요. 선도 복리로 오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밖에 나가서 햇볕을 보거나 뭐 경청을 하는 게 아무런 효과가 안 주는 것 같아도 예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복리로 이렇게 효과를 주기 때문에 그 복리의 효과를 좀 믿고 있습니다 요즘은. 제가 인터뷰에서 묻지는 않았지만 꼭 나누고 싶은 그런 이야기가 있다면 남겨주시겠어요? 이 우울증이나 조현병이나 조울증이 사회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좀 접근하기 힘들다 보니까 가족들이 많이 이제 책임을 안게 돼요. 하지만 그것들은 개인이 할 수도 없고 결국 가족들도 돈뿐만 아니라 굉장한 환경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지만 이게 치유가 될 텐데 그게 가족에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줄 타인의 힘이 필요해요, 결국에는. 제가 팟캐스트에 나가겠다고 다짐을 한 것도 또 이런 것들에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관심을 가지는 행위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장, 내가 가장 필요로 했던 어른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 자라갈 수 있길 네,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공황과 불안을 지나며 깨달은 건 결국 모든 회복은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이해하고 품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누군가를 사랑하고 세상과 다시 연결될 수 있겠죠. 불안이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불안을 품은 채 함께 걸어가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재개되어 가니까요. 오늘의 대화가 여전히 불안 속에서도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상윤님, 오늘 고운 팟캐스트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대화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영감과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공유로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도 함께 고운해요.